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경제TV 리드온의 이용준 전문가입니다. 오늘은 이동평균선 그리고 재무제표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이동평균선 재무제표는 사실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번 한 시간을 통해서 주식에 이제 막 입문하시는 분들 그리고 주식을 오래 하셨지만 이동평균선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 모르시는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영상 후반에는 재무제표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해볼 건데요. 재무제표 사실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숫자들도 많고 그리고 어떤 게 좋은 건지도 잘 모를 텐데요. 재무제표에 대한 쉽게 이해하는 방법도 영상 후반에 다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 제가 감히 말씀드리건데 이동평균선하고요. 재무제표만 잘 알아도 주식에서 7, 80%는 먹고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평선, 재무제표를 모르고요. 흔히들 말하는 기법 강의, 그리고 보조지표에 대한 매매는 결국에는 필패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우리들이 말하는 진짜 고수들, 사기꾼들 말고 진짜 고수들도 실제적으로는 나중에 되면 보조지표 다 지우고요. 이동평균선하고 거래량, 그리고 재료 차트, 재료 공시 화면 하나만 보고요. 매매를 한다고 하니까 이만큼 중요한 건 없을 것 같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앞서서 제목 보시다시피 이동평균선, 재무제표 이해하기라는 과정을 할 거고요. 오늘 딱 1시간만 진행할 거고 이 1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주식에 대한 이해도를 많이 높여드리겠습니다.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이렇게 일정 기간 동안 종가 기준의 주가를 산술 평균한 값인 주가 이동 평균을 차례로 연결해 만드는 선. 이게 사실 말이 어려운데요. 쉽게 말하면 5일 이동 평균, 10일 이동 평균, 20일 이동 평균이 있잖아요. 5일 같은 경우는 5일 기간 동안 종가입니다. 그 일봉의 종가 값을 다 합쳐가지고요. 합한 값을 나누기 5로 한 값이 그 평균값이 이동평균선이 되는 건데 5일 이동평균선은 5일의 종가를 5로 나눈 거고요. 10일 이동평균은 10일의 종가를 10으로 나눈다. 20일 이동평균선은 20일의 종가를 20일로 나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빠를 것 같은데 우리가 이평선 뭐 보니 이렇게 물어봤을 때 보통 사람들은 5일, 그리고 10일, 20일, 60일 정도 보는 거고요. 그리고 중장기 매매하시는 분들, 쉽게 말하면 큰 추세를 장기 추세로 매매하시는 분들은 120일, 여기에 말하는 120일도 매매할 때 같이 보고 있습니다. 모든 이평선이 다 의미가 있는데 우선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봉이 하루에 하나가 생기고요. 그 다음 2개가 생기고 3개가 생기고 또 음봉이 이렇게 생기면 양봉 같은 경우는 종가가 이렇게 될 것 같고요. 이게 음봉이란 전제, 음봉은 종가가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이 5개의 값을 합쳐가지고요. 5로 나눈 게 5일 이동 평균선이 될 것 같고 이렇게 나누면 이평선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런 식으로 될 것 같은데. 네, 이동평균선은 단기, 중기, 장기가 있는데요. 단기 같은 경우는 5일 이동평균선이기 때문에 일주일의 이동평균값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일 같은 경우는 2주, 우리가 실제적으로 주식을 할 때 영업일 5일을 하고 있고요. 2주 할 때는 10일을 하고 있고 한 달을 매매할 때는 보통 22일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20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 5, 10, 20일은 단기 이동 평균선이고요. 중기는 60일인데 60일은 3개월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3개월에 중기 이동 평균선이 있고 그리고 장기는 120일인데요. 120일, 240일이 있습니다. 3개월은 60일이니까 그리고 120일 같은 경우는 6개월을 보시면 될 것 같고 240일 같은 경우는 1년의 이동평균선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단기는 단기 매매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가장 좋고요. 추세나 지지나 저항을 확인할 수 있는 거고 중기 같은 경우는 3개월 그리고 장기 같은 경우 6개월 이상을 보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핵심은 이동평균선은 그날의 종가를 기준으로 합산한 값에 나누기 5, 10 또는 20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걸 이동평균선이 중요한 이유는 해당 시점에서 전반적으로 주가 흐름을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추세를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기 이평선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흐름이 급하게 나오고
급하게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반면에 중기 이동 평균선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완만하게 갔다가 완만하게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먼저 이동평균선의 설정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이동평균선을 처음에 HTS를 받으면 이평선이 기본적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동평균선은 본인 원하는 취향대로 그리고 본인 원하는 색깔들을 다 바꿀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단기 추세만 보시는 분들은 이렇게 말하는 5일과 10일만 체크하시고 하셔도 되고요. 중장기를 하시는 분들은 60일과 120일만 체크해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같은 경우는 기본 세팅 값은 5일, 10일, 20일, 그리고 60일, 120일 총 5개 정도 설정을 해서 들어가는데 설정법은 아주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모르고 그냥 세팅된 대로 쓰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방법을 아시고요. 본인이 원하는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대로 설정하시면 아주 편할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면 편한데 우선 제가 캡처를 좀 떠갖고 왔는데요. 우리가 이동평균선을 더블 클릭하면 지표 설정이라고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표 설정이 나오면 기본 세팅 값은 5, 10, 20, 60, 120이 설정돼 있고 이 값에 따라 색깔들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5일 이동평균선을 파란색으로 할 거야 라고 생각하신다면 5일 이 클릭을 하시고요. 라인 설정을 들어가시고 이 선 색깔, 선의 굵기, 그리고 색상 이런 것들을 다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 세팅은 여기서 보여드렸다시피 5일은 자주색이고요. 10일은 분홍색, 20일 같은 경우는 빨간색인 경우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황금색으로, 노란색으로 체크를 하고요. 60일은 녹색, 120일은 파란색으로 보통 세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저는 240일도 세팅을 하는데요. 240일 선은 검정색으로 세팅을 해서 큰 추세를 보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로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이평선에 우리 설정을 했으니까요. 바로 이평선에 대한 정배열과 역배열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배열의 개념, 역배열의 개념을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제가 여쭤볼게요. 여러분 주식을 할 때 정배열이 좋은 걸까요? 역배열이 좋은 걸까요? 네, 정배열이 좋은 겁니다. 정배열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보시면 5일, 10일, 20일, 60일, 120일 이렇게 정자세로 쭉 올라가는 배열을 말하는 건데요. 이런 배열이 나와야 우상향으로 올라가고 여러분의 주가도 계좌도 빨갛게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 것 같습니다. 쉽게 우리가 생각할 때 정과 역 중에 우리가 의미적으로도 정이라는 게 훨씬 좋은 의미고요. 역이라는 건 반대되는 의미니까 정배열, 역배열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편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정배열의 정의를 말씀드리면 단기 이평선부터 중장기 이평선으로 차례대로 나열된 상태. 이렇게 쭉 줄을 세웠을 때 5일, 10일, 20일, 그리고 60일, 120일 이렇게 해서 이쁘게 보면 차트적으로 보면 이렇게 올라가는 차트가 나오는 게 정배열 차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정배열, 역배열 잘 알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차트를 접목해 보면 좀 모호한 순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차트 보면서 좀 설명을 해드릴 텐데 정배열 같은 경우는 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차트를 정배열 차트다. 우리가 생각할 때 정배열은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차트 보면 좀 설명을 해드릴 텐데 최근에 반응이 좋았던 KCT라는 종목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저는 이평선 색깔을요. 이렇게 5일, 10일, 20일, 60일, 120일 그렇게 설정을 해놓고 보고 있습니다. 이 차트 보시면 5일 선이 이 바로 위에 있는 선이고요. 그 밑에 있는 분홍색이 10일이고 빨강색이 20일입니다. 보시죠. 60일이 밑에 있고 120일이 밑에 있습니다. 이 차트 자체가 정배열 차트라고 보시면 되는데 정배열이 되기 위해서는 상승이 나와야 되고요. 상승이 나오면 5일의 이동평균값의 합인 5일선이 제일 위로 올라가 있고 그리고 10일의 이동평균선의 합이 그 바로 밑에 있고요. 그리고 20일의 이동평균선 합은 그 밑에 있고 이 기간의 순서대로 이쁘게 5, 10, 20, 60, 120 이렇게 있는 차트가 정배열 차트라고 보시면 되는데 KCT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면 이평선이 아니라 일봉으로 확인해 보시면 KCT가 이렇게 빠졌을 때는 역배열입니다. 21선이 위에 있고요. 또 121선이 밑에 있고 5일과 11선은 이렇게 크로스가 되어 있는 아주 좀 난해하고 난잡한 모양인데 급등이 이렇게
이렇게 지속적으로 나오고 여기까지 9,200원까지 찍으면서 우상향으로 완전히 돌아서고 그 이후에 일정 기간 동안 횡보를 했습니다. 횡보를 한다는 건 이 KCD 차트를 그 후에 팔로우 해보면 알겠지만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차트가 정배열 차트입니다. 차트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올라서 횡보를 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의 합들은 5일이 제일 위에 올라가 있고요. 그다음에 10일이 밑에 있고 20일, 60일, 120일 이런 식으로 나래비가 세워졌다. 정배열 차트만 보더라도 우리는 상승하는 종목인지 아니면 하락하는 종목인지 알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예전에 뭐 수많은 전문가들을 만나보고 수많은 고수들을 만나보면 하나가 차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역배열 차트는 보지 않아. 나는 하방 치세는 보지 않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그게 바로 정답입니다. 뭐 주식을 할 때 어려운 보조지표를 쓰고요. 일목균형표를 보지 않아도 이평선만 보더라도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과 하락하는 종목을 구분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하락을 하는 역배열 차트를 이제 보여드릴 텐데 역배열 차트에서 내가 무슨 마냥 신인 양 역배열하고 있는 종목을 사서 수익을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자체가 큰 실패를 낳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제가 방금 들었던 역배열은 좋은 걸까요? 안 좋은 걸까요? 물어보면 다들 아시겠죠? 역배열은 안 좋습니다. 반대가 된다 이렇게 느낌을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정의를 말씀드리면 장기 이평선으로부터 단기 이평선 순으로 차례로 나열된 것. 방금 우리가 이해했던 것처럼 단기 이평선이 위에 있는 게 아니라 역배열은 반대로 장기 이평선이 제일 위에 있습니다. 이 차트에선 120일선이 가장 큰 장기 이평선인데 이 동그라미 친 게 121선입니다. 이 121선이 제일 위에 있고요. 그 다음에 무슨 선이 있을까요? 뭐라고요? 61선입니다. 똑똑하십니다. 121선, 61선, 그리고 21선, 그 다음에 뭐라고요? 11선, 5일선 이렇게 되는 게 정확한 역배열 차트입니다. 역배열은 왜 역배열이 날까요? 제가 여러분 요새 가장 핫 이슈잖아요. 광주의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붕괴 현장 알고 계시죠? 그럼에 따라서 이날 1월 11일인 것 같은데요. 사고가 나서 개파락으로 이렇게 크게 밀렸습니다. 대기업이라고 하더라도 밀릴 때 이렇게 크게 밀리고요. 지금도 어제 기사 보니까 행정처분이 8개월 영업 정지가 나왔다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이게 끝난 게 아니고 앞으로도 나올 행정처분은 많이 있다. 과태료로 끝날 것 같지 않다. 이런 악재가 있기 때문에 현대산업개발이란 큰 회사지만 악재는 피할 수 없고 악재를 맞는 경우는 이렇게 큰 하락이 나옵니다. 가격으로 보면 26,500원짜리가 13,500원이 됐으니까 딱 반 토막이 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역배열 차트를 보면 느낄 수 있는 게 단기간으로 크게 빠지는 차트는 사실 드물기도 하거든요. 대기업 차트 중에는. 근데 역배열 차트를 보면 26,000원짜리가 13,000원이 됐기 때문에 반토막이 나면서 차트의 구성들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만 보더라도 이평선이 밀집돼 있고 수렴돼 있는 느낌인데요. 크게 하락이 나오면서 맨 위에 있는 이평선은 121선이 됐고요. 그리고 바로 밑에는 이 녹색선 61선, 그다음에 20 이렇게 하방으로 경직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주가가 급격히 하락하는 경우에 이평선의 수는 장기 이평부터 단기 이평으로 이런 식으로 하락하기 때문에 역배열 차트가 나온다. 여러분 저라면 이런 차트는 매수를 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여기 만약 21선 위로 분이 올라오고 그 위로 올라온다면 그때를 매수 타점을 잡는 거지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 종목을 잡으면 사실은 손실 날 확률이 더 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주식 용어에 보시면 떨어지는 칼날은 잡으면 안 된다.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하락했던 종목이 26,000원에 산 사람보다 13,000원에 사니까 싸게 산다. 물론 그것도 매수 타점일 수 있지만 이런 악재들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고요. 그리고 오버행 이슈, 잠재적으로 또 매도 물량이 엄청 또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역배열 차트는 당분간은 접근하지 않고요. 관망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벌써 시작할 때 정배열, 역배열 말씀만 드렸는데도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주식할 때는 보조지표도 알고 싶고 보다 고급 정보도 많이 알고 싶지만 실제로 기본인 캔들 그리고 이평선 거래량만 알고 있어도 실제로는 고수가 되는 전혀 문제가 없다. 진짜로 주변에 주식을 혹시 정말 잘 아시는 분이 계시다면 물어보세요.
보조지표 보는 거 있습니까? 혹시 일목균형표를 봅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면 진짜 고수라면 이분은 이렇게 말씀할 겁니다. 나는 캔들과 이평선 거래량만 봅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들은 기본적이지만 정말 필요한 정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이격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사전적 의미로 주가와 이동평균선 사이의 괴리, 그러니까 차이의 정도를 말하는 겁니다. 어렵게 말해서 괴리긴 하지만 주가는 지금 여기 있는데 이평선은 여기 있고요. 또 그 다음 이평선 여기 있고 그 밑에 장기 이평선 여기 있습니다. 차이가 굉장히 크죠. 이렇게. 이 괴리가 나눈 이유가 뭘까요? 우선 저는 여러분들 기분 좋으라고 급등하는 차트를 가지고 왔는데 한성기업입니다. 지난주에 상한가를 갔고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문제 때문에 수산물 가격이 엄청나게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그 중심에는 한성기업이 있었고요. 한성기업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번 급등이 나와서 눌렸다가 상한가 이상의 상승이 나왔는데 이 괴리 같은 경우는 발생하는 이유가 급등 또는 급락을 하기 때문에 괴리가 발생합니다. 한성기업 차트 보시면 이렇게 괴리가 크게 나오는 경우는 이 차트는 올라갔기 때문에 정배열의 괴리가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차트 보시면 제일 위에 있는 게 뭘까요? 5일이고요. 그 밑에는 뭐라고요? 10일. 그 밑에는 20일. 60일, 120일. 정배열에 정확하게 괴리를 발생하면서 차트가 만들어졌는데 근데 이렇게 될 때 이 차트는 매수를 해도 될까요? 안 해도 될까요? 저는 괴리가 큰 차트는 접근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괴리가 큰다는 거는 언제라도 여기서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눌릴 수도 있기 때문에 괴리가 큰 차트는 정배열이라 하더라도 조심해야 된다. 괴리가 큰 차트는 관망하는 것도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바로 다음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동평균선의 골든 크로스인데요. 골든 크로스는 정배열과는 다른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는 게 빠를 것 같습니다. 단기 이평선이 여기 보시면 단기 이평선이 장기 이평선을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경우인데 이런 경우는 단기 이평선이 우상향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하는 시점에서 나타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단기 이평선이 이렇게 올라갈 때 이 교차되는 이 순간이 골든 크로스가 낮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골든 크로스는 좋은 걸까요? 안 좋은 걸까요? 골드는 좋나요? 안 좋나요? 네, 좋죠. 골드는 금입니다. 금이라는 건 돈을 말하는 거고요. 정배열의 순간에 나오기 때문에 골든 크로스만 보시고 매수 타점을 잡으셔도 여러분은 골드를 받아갈 수 있기 때문에 골든 크로스라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차트도 가져왔는데요. 차트는 KG 이니시스 차트입니다. 최근 들어서 굉장히 좋은 이슈로 상승이 많이 나왔는데요. KG 이니시스가 골든 크로스가 나는 점을 찍어 드리겠습니다. 골든 크로스와 정배열의 다른 이유도 좀 설명을 해드릴 텐데 정배열 같은 경우는 보시면 지금 5일선, 11선, 21선, 60, 120 이게 지금 정배열입니다. 정배열이라는 거고요. 정배열과 골든 크로스는 같지는 않습니다. 정배열인 거고 골든 크로스는 사실 이 구간에 이 네모친 구간에 생겼다 보시면 되는데 그림이 작아서 보실 줄은 모르겠지만 보시면 이 내용을 보시면 5일선이 여기서 이렇게 21선, 11선을 돌파하는 이 순간 이 골든 크로스가 난 겁니다. 물론 이 차트를 전으로 놓고 보면 사실은 횡보하고 작은 봉일 수밖에 없는데 이런 골든 크로스를 통해서 이런 급등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골든 크로스의 시작점만 알아도 매수 맥점을 잡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떤 분들은 이거 하나만으로도 매매를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5일선이 11선 또는 21선을 돌파하고 교차되는 시점에서 매수를 해놓고요. 기다리는 것도 매매의 방법인데 기다리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KG 이니시스 같은 경우는 이 장대 양봉 상한가가 나올 때 좋은 재료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럼 주식 같은 경우는 기사를 보고 나서 매수를 하면 어떻게 되죠? 보통 물립니다. 물리게 되고 고점에 사게 되고요. 산 가격이 최고점이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래 답답하게 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개인들은 기사를 우리들이 똑같이 나중에 접하기 때문에 급등을 보면서 추격 매수를 하게 되고요. 추격 매수를 하게 되면 여기서 골든 크로스가 나는 이 시점에서 매수가 되는 게 아니라 여기 올라가는 시점에 매수가 되기 때문에 24,000엔을 매수해가지고 어떻게 할까요? 라고 이제 많이 물어보죠. 그러면 우리가 말한 장난말로 24층에 사람이 있어요. 살려주세요. 하지만 살려줄 수가 없죠. 이렇게 많이 밀리게 되면 이 괴리를 접하기 때문에 쭉 밀리게 돼 있습니다. 24층에 사람이 있다고 해서 살려주는 차트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괴리가 큰 종목은 매수를 고점에서 하지 마시고요. 하실 거면 골든 크로스가 나는 단기 2평이 장기 2평을 이쁘게 크로스하는 이 점에서 매수를 해서 좀 기다려보는 거죠. 하루, 이틀 정도 기다려다 보면 갑자기 그거는 사실은 운치기삼인데 이런 기본적인 지식을 가지고 버텨다 보면 좋은 재료와 좋은 기사가 나면서 급등이 나오게 됩니다. 급등하면 우리는 여기서 매수하신 분은 골든 크로스에서 매수하신 분은 이미 여기서 18,000원에 샀기 때문에 그냥 가지고 있으면 21,000원 또는 뭐 23,000원에 매도를 하게 되면 수익률로 여기서 여기까지 60% 정도 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60%는 꿈의 숫자죠. 만약에 1,000만 원 매수하시면 이 3, 4일 만에 600만 원이 여러분 계좌에 꽂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골든 크로스를 공부를 안 하시겠습니까? 골든 크로스만 알아도 재료와 함께 급등이 나오면 이렇게 상승도 상한가도 먹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데드 크로스 설명드린데요. 우리가 골드는 황금이고 금 반지, 금 시계, 금 목걸이 다 좋은 건데 데드는 뭔가요? 죽음입니다. 죽음. 데스가 죽음이고 데드는 뭐 죽음을 이런 뜻이 있겠죠. 데드 크로스, 죽음의 크로스. 이게 교차인데 말 자체도 굉장히 무섭지 않습니까? 우리가 돈을 벌려고 주식을 하는데 데드 크로스를 만났으면 주식을 손절 또는 청산, 본청을 해야 된다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데드 크로스. 이 죽음의 데드 크로스를 제가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반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골든 크로스의 반대는 데드 크로스인데 이건 역배열과 좀 다른 개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단기 이평선이 설명 나왔죠. 장기 이평선을 하향 돌파하는 것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아까 골든 크로스 같은 경우는 장기 이평을 단기 이평이 이렇게 이쁘게 올라가는 시점을 골든 크로스가 나는 거고요. 반대로 장기 이평을 단기 이평이 이렇게 하락으로 돌파하는 게 데드 크로스가 나는 겁니다. 이평선에서 제가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단기 이평은 5일 이평선은 5일의 종가를 합한 값이기 때문에 가장 가파르기도 하고요. 가장 가파르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데드 크로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전적 의미는 단기 이평선이 장기 이평선을 하향 돌파하는 것. 그래서 친구한테 아마 주식을 하는 친구가 있으면 물어보세요. 야, 너 데드 크로스 종목 가지고 있냐?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그럼 친구가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죠. 그럼 설명을 해주세요. 야, 데드 크로스는 단기 이평이 장기 이평을 하향 돌파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면 친구가 웃겠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예시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최근 차트인데 에디슨 EV라는 종목 다들 알고 계시죠. 어제 뉴스를 보니까 상장 폐지 심사를 하고 있다. 쌍용차를 인수하는 거를 계약금을 납부하지 못해서 굉장히 악재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악재가 많은 회사이기 때문에 차트가 어떻게 됐을까요? 한번 보십시오. 차트가 이게 어제 작성한 건데 어제까지 8,720원까지 이렇게 급락을 했습니다. 음봉이 1개, 2개, 3개, 4개, 5개 계속 빠지고 있죠. 여러분 계속 빠지는 종목을 사야 되나요? 안 사야 되나요? 네, 안 사야 되죠. 왜냐하면 더 빠지니까. 우리 생각하죠. 그만 빠질까요? 생각하는 건 본인의 생각인 거지 시장은 절대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습니다. 빠지는 종목을 끝까지 밀어붙이는 게 시장이고요. 오르는 종목을 끝까지 올리는 게 시장입니다. 여러분 본인의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보시면 데드 크로스가 발생한 시점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에디슨 EV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 데드 크로스가 2개가 벌써 나왔는데 이 네모친 구간이 횡보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음봉들이 이렇게 나오면서 5일 2평이 21평을 한번 깼고요. 여기는 사실은 5가 21을 깼기 때문에 큰 하락은 없었습니다. 이 구간 보면 마이너스 10% 정도 하락 구간인데 실제 이 네모친 구간, 급나가는 구간을 보면 모든 이평선 5, 10, 22, 60, 120선을 깨면서 여기 보시면 약 4만 원 했던 주가가 8,70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4만 원짜리가 8,700원 떨어지면 주가는 내 계좌는 어떻게 될까요? 반의 반틈까지 밀리기 때문에 여러분 데드 크로스가 나는 종목들은 기본적으로는 관망하시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손절 또는 본청 대응하셔야 됩니다. 게다가 데드 크로스가 났는데 잘 가겠지. 나 바빠서 못 볼 것 같아. 손실 구간이 좀 있지만 더 손실은 안 나겠지라고 우유부단한 자세로 대응했다가는 이런 지옥을 맛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데드 크로스다라고 저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예시를 제가 몇 가지를 가져왔는데요. 여러분들 데드 크로스의 예시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계좌에서. 여러분 계좌 물려있는 그 종목을 누르면 데드 크로스, 역배열 종목은 그냥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인들은 보통 물리면 손절이나 대응을 하지 않고요. 기본적으로 홀딩하기 때문에 본인의 마이너스가 된 계좌들은 거의 다 데드 크로스, 역배열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최근에 두산 차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어제 차트인데요. 두산 차트가 굉장히 좋았죠. 차트가 보시면 84,900원을 봤고요.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3만 원까지 올랐으니까요. 30%, 40% 올랐는데 최근에 두산 중공업이 두산이 악재가 있었습니다. 악재는 블록딜에 대한 악재인데 여러분들 제가 조금만 설명드리면 박용만 3부자가 전량 본인에 있는 지분들을 두산에 있는 지분들을 블록딜로 다 매각을 했다고 합니다. 금액으로 하면 1,300억 정도 되는데 두산한테는 이거 굉장히 큰 악재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차트를 보시면 이 블록딜 한 날 이날 이렇게 급락이 나오고요. 급락 이후에 다시 상승을 하지 못하고 연일 이렇게 빠지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차트에 보면 기본적으로는 데드 크로스가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보이시죠? 이 선이 10일 2평이고요. 이게 5일 2평인데 이미 5일 2평은 21일 2평을 깨버렸고요. 11일 2평은 따라서 21일 2평을 깼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면 22일 2평도 60일과 120일을 깨면서 이렇게 내려올 건데 계속 하락한다면 이평선이 데드 크로스가 나면서 역배열이 되면서 주가는 지속적으로 밀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두산이 좀 밀린 것 같은데 핵심은 악재가 발생하는 경우 데드 크로스가 발생된다. 악재는 곧 죽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악재가 없더라도 데드 크로스가 발생하는 종목은 꼭 손절 또는 본청 대응하시는 게 어떨까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하나 더 말씀드린데요. 최근에 블록들 이슈가 두산만 있었던 건 아니고요. 삼성 SDS하고요.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삼성전자까지 있습니다. 그중에 블록들 이슈로 가장 많이 빠진 게 사실은 셀트리온과 두산인데 똑같이 보십시오. 지금은 데드 크로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시면 5일과 10일인데요. 10일이 살아있지만 블록들 이슈가 나온 날 5일이 10일을 깼잖아요. 5일이 10일선이고 5일이 깼고요. 그 바로 밑에 20일선이 있으니까 가장 먼저 반응하는 것은 단기 이평인 5일입니다. 5일 이평이 가장 예민하겠죠. 왜냐하면 5일의 종가 평균값이니까요. 그래서 지금 21선 아래에 봉들이 내려와 있고 데드 크로스가 나 있기 때문에 이 차트는 사실은 21선 위에 올라오기 전까지는 관망하셔야 됩니다. 나는 중장기 투자자야. 데드 크로스 무섭지 않아. 이 가치를 믿어. 이렇게 매수하셨다가는 언제까지 빠질지는 누구도 모르는 거기 때문에 대응하는 영역으로 보셔야 된다. 제가 말씀드린 골든 크로스, 데드 크로스 꼭 명심하시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골든 크로스와 데드 크로스 알았는데 그럼 언제 사고 언제 파는 거냐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수 타점은 이게 20일이고 10일이라면 5일 이동평균선 이렇게 올라가는 이 시점 골든 크로스 초입에 매수를 하셔가지고요. 재료가 나올 때까지 한번 기다려보는 것도 방법이고 주가 급등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골든 크로스 초입 그 타점을 사라. 단 예측하지 마시고요. 이미 이렇게 타점이 나온 순간을 확인하고 매수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것 같고요. 매도 타점은 반대로 20일, 10일, 20일, 5일이 이렇게 데드 크로스 나는 이 시점. 단기 이평선이 중기 이평선을 60일까지 포함했을 때 하락으로 돌파하는 초입에선 주가가 앞으로 하락할 확률이 더 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수 타점, 매도 타점을 심플하게 갖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사례를 두고 말씀을 드릴 텐데요. 매수 타점을 한번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KCT인데 이 차트를 보시면 굉장히 큰 파동이 있다가 다시 한번 파동이 나가기 바로 전에 여기 보시면 이 5일선이 21선을 돌파하는 이런 지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5일선이 지었다 다시 돌파하는 이런 지점. 사놓고 어차피 하락을 했기 때문에 더 빠지는 구간은 사실 이 차트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놓고 좀 기다리다 보면 가격으로 하면 7,000원 정도 사놓고 기다리면 9,200원까지 이렇게 2,200원이니까 약 31% 여기까지 못 먹더라도 절반 못 먹더라도 15%는 먹을 수 있는 그 자리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고 타점, 매수 타점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반대로 매도 타점입니다. 우리가 매수도 알았기 때문에 매도도 알아야 되는데 제가 블록딜 이슈가 있기 전부터 사실 삼성 SDS는 빠져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5일, 10일이 이렇게 20일을 깼잖아요. 매도해놓고 좀 기다려보는 겁니다. 삼성 SDS 대기업이죠. 삼성 브랜딩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절대 이 종목은 빠져도 손절하지 않고 홀딩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게 보면 16만 원 정도인데요. 지금 가격이 13만 5천 원이니까 이런 큰 종목도 빠지면 약 20%는 금방 빠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니까 데드 크로스 나고요. 역배열 나오면은 손절하던가 본청하셔가지고 대응하시기를 제가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이동 평균선하고요. 그다음 봐야 될 게 거래량입니다. 주식 고수들은 쉽게 거래량과 이평선만 가지고 매매를 하는 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주식을 오래 하신 분들일수록 나는 보조지표는 안 봐라고 말씀하신 분이 대부분일 거예요. 세 개가 핵심인데 거래량, 이동평균선 그리고 재료 이 세 개만 보시면 여러분도 90%, 95%는 주식의 고수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신감 가지고 매수하셔도 되는데 그 디테일인 정배열, 역배열, 골든 크로스, 데드 크로스까지 안다면 95%는 성장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거래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래량은 주가의 그림자다. 가장 중요한 시그널이다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주식쟁이들한테 물어보세요. 보조지표 이평선은 다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 말로 설계자가 있다면 이평선도 만들고 캔들도 만들 수 있고 종가 시가도 다 만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만들 수 없는 건 하나가 있습니다. 뭘까요? 정답 여기 나와 있잖아요. 거래량. 거래량은 아무리 설계자가 와도 만들 수 없는 게 거래량이고 숨길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시그널입니다. 덱스터라는 종목인데요. 차트를 크게 봤습니다. 덱스터 같은 경우는 5천 원 했던 종목이 여기서 4만 7천 원까지 10배 정도 올랐죠. 100만 원 사면 1000만 원 되는 차트였는데 거기에 핵심에는 사실은 매수하기가 이전에는 사실 쉽지 않았을 텐데 거래량을 봤으면 충분히 매수할 수 있습니다. 거래량이 터졌고 골든 크로스가 났고 정배열이 나오고 횡보하다가 다시 한번 거래량이 터지면서 골든 크로스가 여기서 나고 정배열 5, 10, 20일, 60일, 120일 나면서 한 번도 무너뜨리지 않고 급등이 나온 게 이 덱스터 차트입니다. 여러분 거래량이 이렇게 중요하죠. 차트만 보면 그 골든 크로스와 데드 크로스만 가지고 하면 약간의 그 타점이 흔들릴 수 있지만 거래량이 터졌을 때 골든 크로스를 확인하면 100점 100승입니다. 100점 100승이니까 거래량이 터졌는데 골든 크로스가 나면 재료 좋으면 한번 비중을 실어가지고요 매수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보시면 이해할 것 같고요. 바로 다음 페이지도 한번 볼게요. 거래량을 보는 이유는 우선 거래량은 주가의 그림자이고 어떤 설계자가 와도 숨길 수 없는 차트의 지표이기 때문에 거래량을 보는데요. 우선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데 오늘 그 강한 재료 그리고 보시는 대량 거래량, 골든 크로스 이 종목만 파악하면 여러분 이미 90%는 고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주식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back to the basic 그 말은 베이직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 중심에는 재료와 거래량과 캔들과 이평선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승률 90%, 사실은 99%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강한 재료를 예를 들면 로봇과 메타버스가 있고요. 관련주로는 휴빌름 로봇 같은 거를 보시면 굉장히 많이 올랐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재료 우선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메타버스 급등한 종목은 MP 같은 종목 지금 검색해 보시면 굉장히 많이 오른 걸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재료를 무시할 수 없는 게 주식은 사람들의 심리의 결정체이기 때문에 재료 없이 차트하고 거래량만 보는 거는 약간 어불성설이다. 더 웃긴 거는 아무것도 모르고 보조지표만 가지고 매수하는 건 정말 초짜들이 하는 행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휴림 로봇 차트입니다. 이 네모친 구간이 보시면 이 동그라미 친 구간이 5일선, 21선, 5일선, 11선, 22선이 골든 크로스가 나는 시점입니다. 골든 크로스가 났고 상승을 시작했는데 재료는 로봇으로 들어와 있고요. 게다가 거래량까지 이쁘게 엄청 터졌죠. 그래서 여기서 못 사더라도 거래량이 터지는 시점 이런 시점에서 사더라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얼마인가요? 1,000원짜리가 2,000원 됐으니까 더블 먹는 매매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만큼 골든 크로스는 기본이고요. 대량 거래량은 그 다음에 확인하셔야 될 거고 마지막은 재료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돈 많이 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저는 그렇게 매매를 하는 분들도 많이 봤고 저도 하고 있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기본을 가지고 매매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조지표 가지고 매매하시는 분들은 절대 그런 데 따라가시면 안 돼요. 보조지표는 결국엔 필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MP 차트입니다. MP도 이 네모친 구간이 골든 크로스가 나는 시점이고요. 골든 크로스 5일이 10일과 20일을 뚫었죠. 여기서 사시면 되는데 뚫으면 바로 5, 10, 20, 항만 60, 120일 있으면 단기적으로 급등이 나올 수 있는 단기 골든 크로스가 났고요. 그 다음에 단기 정배열이고 제로가 터지면서 거래량 보십시오. 거래량도 전과는 비교도 안 되게 들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이 어떻게 됐을까요? 9,200원짜리가 13,000원. 30%, 40% 정도 오른 것 같죠? 50% 정도. 그러니까 이 구간을 먹는다. 나는 거래량과 재료와 골든 크로스 말하는데 나는 50%를 먹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매매하실 때 어려운 것들 생각하지 마시고요. 가장 심플한 거, 진리만 생각하시고 매매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간상으로 제가 조금 더 가볍게 재무제표를 설명해 드릴 텐데요. 우리가 사실은 주식하는 사람들은 차트에 모든 게 다 녹아 있기 때문에 차트만 보시면 사실 저는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중장기 하시는 분들은 재무제표를 확인 꼭 하십시오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3월에 무슨 시즌이 있었죠? 감사 시즌이 있었잖아요. 관리 종목 지정도 될 수가 있고요. 재무제표가 안 좋으면 상장 폐지도 될 수가 있고 또 횡령 배임 이런 것들도 사실 상장 폐지 이슈가 됐기 때문에 재무제표는 여러분들 꼭 확인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재무제표의 정의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무제표는 회계상 재무 현황을 기록하고요. 보고하기 위한 문서이고 재무제표는 이게 핵심인데 기업 경영에 따른 재무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회계 원칙에 따라 간단하게 표시한 재무 보고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차트 이평생 거래량만으로 확인할 수 없는 기업의 속사정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친구가 집이 잘 살고 좋은 차에 좋은 아파트에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우리가 그 집 속사정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 집에 부채가 얼마인지 그리고 그 집에 진짜 수입이 얼마인지 영업이익이 얼마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잘 사는지 알았더니 아파트는 다 대출이고 자동차는 자동차 대출이고 수입이 많은지 알았더니 수입은 없고 다 돈을 빌려서 하고 이런 것들도 사실 주변에 많잖아요.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이는 건 삐까뻔쩍하고 좋은 건물에 좋은 동네에 좋은 공장이 있지만 알고 봤더니 재무제표를 까봤더니 부채 비율이 200%, 300%, 400%가 되고 유보율이 없고 매출은 매년 줄어들더라. 이런 것들이 사실은 주가 하락의 핵심이거든요. 중장기 매매를 할 때는. 그래서 재무제표를 꼭 확인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재무제표 양식입니다. 제가 우리나라의 가장 큰 회사죠. 삼성전자 재무제표입니다. 숫자가 엄청 많이 나와 있어서 여러분들이 좀 복잡하다 생각할 수 있는데 쉽게 생각해 드릴게요. 가장 중요하게 볼 게 5개입니다. 매출액, 영업이익 보시면 되고요. 당기순이익 하나, 둘, 세 개 보시면 되고 부채비율, 유보율 보시면 되고 이제 각종 지표들을 보시면 되는데 크게 봐서는 4가지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출액은 왜 봐야 될까요? 이 회사 또 이 사람이 벌어들이는 수입이 얼마인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매년 월급이 늘어나는 사람이 좋은 사람인가요? 매년 월급이 줄어드는 사람이 좋은 사람인가요? 우리 아버지가 또는 우리 친구가 아니면 아시는 분이 매년 월급이 매년 는다. 10%, 20%씩 는다. 그럼 그 집은 좋은 집이죠. 앞으로 더 잘 될 수 있는 집이고. 근데 영업이익도 왜 중요하냐면 이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매출액. 정의는 해당 기업이 기업 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총 금액입니다. 공제하지 않고 그냥 벌어들인 금액 자체를 매출액이라고 보시면 돼요. 영업이익은 이 매출액에서 영업 비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돈을 벌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람 같은 경우는 밥도 먹을 것이고 출퇴근도 하시고 교통비도 쓸 것이고 또 친구도 만날 것이고 또 회식도 하고 또 회사 기자재도 사고 이런 비용들이 들잖아요. 그걸 영업 비용이라고 하는데 매출에서 영업 비용을 빼면 실제 영업이익이 나오는데 영업 비용이라고 하는 거는 매출 원가 또 될 수 있고요. 판매 관리비도 영업 비용에 포함된다. 우리가 생각하는 일을 할 때 들어가는 모든 비용들을 영업 비용이라고 하는데 이걸 빼면 우리 실제로 영업이익이 나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매출액도 중요하게 보지만 영업이익을 더 중요하게 봅니다. 벌었는데 과연 너 얼마 남았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너 많이 벌었다고 들었어. 그래서 얼마 남았니?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영업이익 보시면 되고 저는 당기순이익은 크게 보지는 않는데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에서 영업비용하고요. 이 금융비용, 뭐 세금들을 공제한 거기 때문에 이 회사가 특별히 금융 쪽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당기순이익은 거의 영업이익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당기순이익은 크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핵심을 말씀드리면 얼마 남았어?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영업이익이 얼마야? 쉽게 말하면 영업이익률이 얼마야? 이렇게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영업이익률은 장사의 마진이라고 생각합니다. 너희 회사 영업이익률 얼마야? 우리 회사 엄청 고생해서 팔았는데 영업이익률이 2%야. 아니면 영업이익률이 거의 마이너스야. 우리 밑지고 장사해. 이런 회사도 있잖아요. 그런 회사들은 앞으로 성장할 수도 없고 주가도 반영될 수 없다를 보시면 되는데 보시면 영업이익률 삼성전자 2021년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했을 때 삼성전자의 영업이익률이 18.4%입니다. 통상적으로 영업이익률이 10%가 넘으면 좋은 회사라고 말을 하거든요. 18%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회사다. 글로벌 탑티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보는 게 영업이익률, 부채 비율, 유보율인데요. 부채 비율 한번 설명드릴게요. 부채는 다 아시죠? 너희 집 빚이 얼마야? 너희 회사 빚이 얼마야?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좋은 집, 뭐 10억짜리 아파트에 살더라도 아파트 대출이 8억, 9억이면 그 집은 내 집입니까? 부채입니까? 부채잖아요. 그래서 이 회사 똑같습니다. 부채 총계에서 자본 총계를 나눠서 100을 곱하면 되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를 설명을 해드리면 부채 비율은 통상적으로 200%입니다. 200%가 넘지 않으면 뭐 우량하다까지는 아니지만 양호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채 비율은 낮으면 낮을수록 좋을까요? 높으면 높을수록 좋을까요? 당연히 빚이기 때문에 낮으면 낮을수록 좋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부채 비율이 39.9%이기 때문에 200% 통상적인 기준보다 한참 아래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마지막 건데요. 유보율입니다. 유보율은 이렇게 질문하기 편할 것 같아요. 친구야, 너 집 돈이 많다고 하던데 집에 쌓아놓은 현금이나 현금성 자산이 얼마나 되니? 집에 그 금돼지, 금두꺼비가 있니?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이게 유보율입니다. 유보율. 알짜 회사들. 뭐 매출과 사실 영업이익은 크지 않지만 유보율이 1000%, 2000%, 3000% 되는 회사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유보율이 많다는 거는 돈이 많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삼성전자 유보율을 2021년 기준으로 했을 때 보니까 32,906%. 이게 뭡니까? 돈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잖아요. 돈이 엄청나게 많으면 어떻게 할까요? 뭐 유보율이 많은 경우는 자본금과 이익잉여금인데 이익잉여금으로 쌓아놓기는 회사가 쌓아놓지는 않고요. 이익잉여금을 무중이나 이런 걸 통해서 자본금을 또 키워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유보율이 많은 회사들은 나중에 무상증자의 이슈도 있을 수 있다. 유보율이 많으면 좋을까요? 낮으면 좋을까요? 당연히 많으면 좋죠. 유보율이 높을수록 기업은 안정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심화 과정인데요. 여기는 좀 짧게 할게요. 여러분 아셔도 되고 몰라도 되는데 저는 알고 있으니까 혹시라도 이제 공부하다 보면 욕심이 생기잖아요. 나 ROA, ROE도 좀 자랑하고 싶고 PBR도 알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짧게 준비를 했습니다. 공부를 하실 분들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저는 다 이거 공부해서 관련 뭐 자격증도 땄기 때문에 다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께 쉽게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ROA를 설명을 드리는데요. 영어로 Return on Asset입니다. 한국말로 표현하면 자산 대비해서 이익률이 얼마냐. 너희 회사 자산 대비해서 이익률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면 되는 거고 ROE는 비슷한 개념인데 Return on Equity입니다. Asset과 Equity의 차이는 자산과 자본의 차이인데요. 벌써 어렵죠.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왜냐하면 제가 정리하면서도 이것까지 알려드려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쉽게 말하면 자산 대비해서 이익이 얼마나 나는 게 ROA고요. ROE는 자본 대비해서 이익이 얼마나 나오냐 이렇게 설명을 하시면 되는데 그냥 쉽게 설명드리면 ROE와 ROA는 높으면 높을수록 좋습니다. 왜냐하면 자산 대비해서 리턴, 수익도 많이 나는 회사이고 자본 대비해서 리턴, 자본 대비 수익이 많이 나기 때문에 높으면 높을수록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쉽게 생각하세요. 높으면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잘난 체 하고 싶으면 야 ROA는 자산 대비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ROE는 에퀴티 때문에 자본 대비야. 이렇게 말하면 친구들이 야, 너 진짜 대단하다. 이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 보면 ROA 자산 대비해서 9.9이고요. ROE는 13.92입니다. 굉장히 높은 수치라 보시면 될 것 같고 재무제표도 나와 있으니까 보시면 되는데
실제적으로는 이 모든 값들이 이 보시면 기본 데이터가 이익, 부채, 자본에 대한 그 도출된 산출 값이기 때문에 여기는 사실 몰라도 됩니다. 자본, 그다음에 부채, 유보율 정도 알고 계시면 뭐 다 도출할 수 있다. 근데 잘난 체 하고 싶으면 공부해도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공부에 욕구가 있으면 공부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심화 과정이 두 번째인데 이건 좀 더 어렵네요. PER과 PBR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PER 같은 경우는 주가를 주당 순이익 EPS로 나눈 건데요. 이거 좀 어렵잖아요. 쉽게 말하면 풀어드릴게요. 주가를 주당 순이익으로 나눈 값, EPS가 주당 순이익이니까 나눈 값이면 해당 기업이 주가가 이익에 비해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주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거는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쉽게 생각을 하면 예를 들어서 이 밑에가 제가 설명을 드린 건데 어떤 기업이 PER이 10이다 이렇게 보시면 이 기업이 10년 동안 이익을 꾸준히 내서 돈을 모으면 이 기업만큼의 시총을 다 채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예보가 더 쉬운 애가 있는데 오피스텔을 1,000만 원 주고 샀는데 한 달에 월세를 100만 원을 받아요. 그러면 이 오피스텔은 PER이 10입니다. 왜냐하면 100만 원씩 10번 받으면 1,000만 원의 오피스텔을 살 수 있기 때문에 PER이 10이라는 거는 이게 PER과 PBR 같은 경우는 사실은 예를 들어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1,000만 원짜리 오피스텔에 월세를 100만 원 받으면 PER이 10이 되는 거고요. 1,000만 원짜리 오피스텔인데 500만 원 월세를 받으면 PER이 2가 됩니다. 이 두 달만 월세를 받으면 이 오피스텔을 살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PER은 낮을수록 좋다. 왜냐하면 그만큼 낮으면 낮을수록 굉장히 우량한 회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삼성전자는 PER이 2021년 기준 13.55. 핵심은 PER은 낮을수록 좋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Price Earning Ratio거든요. 주가 수익 비율이니까 어느 정도 수익을 내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비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제가 이런 PER, PBR, ROE, ROA 중에 보는 게 사실 저는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PBR입니다. 저는 주가 순자산 비율을 좀 좋게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 회사가 나중에 청산을 했을 때 자산 가치로 봤을 때는 청산을 해도 이 회사가 남는 돈이 있는 건지가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우량주 그리고 장기 투자의 기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PBR 같은 경우는 산식은 주가에서 BPS 주당 순자산을 나눈 값입니다. 그래서 PBR이 나오는데요. 풀이를 보시면 여기가 핵심입니다. 자산에 비해 주가가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주가는 100이고 그러면 자산이 100이면 PBR은 1이 되는 거고요. 주가는 100인데 자산은 1000이면 PBR은 0.1이 됩니다. 즉 주가는 100원밖에 되지 않지만 자산, 땅이나 이런 거 포함해서 1000이나 있기 때문에 이 회사는 굉장히 우량한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PBR과 PER은 낮으면 낮을수록 좋고요. ROA와 ROE는 높으면 높을수록 좋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는 PBR이 1.8입니다. 2021년 기준 해가지고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볼게요. 여기까지 심화 과정을 했습니다. 어려우시죠? 공부하기 싫으시면 다 이해될 것 같아요. 저도 뭐 그렇게 열심히 사실 열심히 했죠. 열심히 했으니까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고요. 하지만 그래서 공부하기 싫으신 분들한테는 이것만 봐라. 이것만 봐도 재무제표상 꿀릴 건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네 가지 말씀드릴게요. 매출액. 회사가 얼마나 돈을 버는지 보시고요. 두 번째 영업이익. 실제로 남는 돈이 얼마인지 보시고요. 그리고 부채율. 이 회사가 건실한지를 보시고 유보율 회사가 안정적인지를 보십시오. 회사로 비교하면 좀 고래한 느낌이 있기 때문에 친구한테 물어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친구야 너 집 돈 얼마 있어? 이렇게 물어보시면 너 회사 너 매월 돈 많이 벌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월급은 얼마야? 이렇게 물어보면 그 매출액이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친구야 이것저것 빼고 너 돈 월급 빼고 남는 돈이 얼마니? 너 남아서 쓸 수 있는 돈이 얼마니? 영업이익이라고 보시면 되고 너 이번에 집 샀는데 대출 얼마 받았어? 부채율. 너 집 너무 좋더라. 10억짜리 집인데 야, 그럼 친구가 말하겠죠. 야, 말도 마. 10억짜리 집인데 대출이 9억 5천이야. 이렇게 되면 부채 비율.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유보율. 야, 친구야. 너 집에 금송아지 이런 보석들 많다며.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현금 많이 쟁겨 놓는다며. 5만 원짜리 다 뽑아가지고 금고에 넣는다며.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편하실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결론 드릴게요. 오늘 결론은 이평선과 재무제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재무제표상 약간 심화 과정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지난 강의에는 캔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고수를 찾아가면 찾아갈수록 느꼈던 진리는 하나 있습니다. 캔들, 이평선, 거래량, 그리고 재료만 알고 있으면 된다. 그 위에 보조지표를 백날 배워봤자 그게 저한테 돈을 주지 않는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저 15년 전에 주식 공부할 때 500만 원 주고 기법이라고 해서 어떤 산식을 사왔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 봤더니 그 산식이 MACD 오실레이터를 두고 만든 산식이더라고요. 500만 원 줬습니다. 수익이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날 때도 있고 안 났을 때도 있죠. 그러면 그 매매를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날 때도 있고 안 날 때가 있으니까. 근데 그 진리에는 이평선, 캔들, 그리고 거래량, 재료 이렇게 보시면 된다고 제가 다시 한번 강조 드립니다. 제 말이 틀렸다고 하면 저한테 직접 연락하시면 제가 반박을 해드릴 수 있을 정도로 진리는 심플하다. 이평선, 재무제표, 거래량, 재료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렇지만 이평선과 재무제표를 안다고 해서 무조건 수익은 나는 건 아니겠죠. 끊임없이 차트를 보고요. 끊임없이 연구를 하고 끊임없이 재료에 대한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재무제표 같은 경우는 항상 확인을 해야 되는 게 3월 감사 시즌 보니까 분식회계에 대한 어려움이 항상 있습니다. 이게 정말 어려운 게 분식회계는 그 회사에서 의도적으로 회계상 이쁘게 만든 거기 때문에 재무제표 봐서 모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분식회계를 회계 종목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알고 있습니다. 바로 역배열 데드크로스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 회사가 다 좋다고 하고 악재도 없는데 계속 역배열이고 데드크로스가 많다. 그러면 실제로는 숨어있는 악재, 그 중에 하나는 분식회계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는 선행을 하고요. 차트에는 모든 심리가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정보도 차트에 녹아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또 마지막으로는 제가 강조하는 이평선과 재무제표를 알고 있으면 반드시 승리한다.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생각하시고, 이런 기본 강의가 쌓여서 여러분들에게 실력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본 강의는 기본이고 작은 강의가 아닙니다. 기본 강의가 진리이고 여러분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 정의는 주식은 이평선, 거래량, 재료, 재무제표가 처음이고 끝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강의가 여러분들에게 100만 원, 1000만 원, 1억, 10억의 가치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평선, 거래량, 재료, 재무제표가 끝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정한 여러분의 성공은 어려운 기술, 잡다한 보조지표가 아니라 이렇게 탄탄한 기본기라는 걸 명심하시고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궁금한 것들은 질문 나중에 해주시고요. 이 강의가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